민원 25에선 까치울 터널 앞에 유턴 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주민 민원을 살펴봅니다. 주민들은 유턴 구간 조성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채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조례가 생긴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조례인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양천구가 녹색도시 조성 추진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시티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건데요. 향후 환경부 사업 등에서 우선 대상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지역의 민원 현장을 살펴보는 민원 25로 시작합니다. 양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도로 이용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천구 까치울 터널 옆의 한 도로입니다. 도로가 중간에 뚝 끊겨 있습니다. 10년 전 부천시는 까치울 터널 위에 유턴 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양천구 일부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고 부천시는 결국 유턴 도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는지 양천구에서 그거를 폐쇄해달라고 요청이 와갖고 보통 저희 시 아닐 때는 협의를 거쳐갖고 그쪽 의견을 반영해주는 편이거든요. 계획대로라면 서울에서 부천으로 향하는 차량이 유턴을 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공사가 무산되면서 이곳은 7년째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된 셈입니다. 문제는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어르신 요양센터와 도시 농업공원 등이 들어서면서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은 맞은편 요양센터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한다며 유턴 도로 공사를 다시 시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건너편에 있는 요양병원이나 공원이나 주말농장을 가려면 1km 이상을 부천 쪽으로 넘어가서 유턴해 갖고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양천구는 유턴 도로 개설에 필요한 추가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 대신 좌회전 신호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선치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유턴하는 게 맞지만은 어쨌든 그걸 못하더라도 차선이라도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서 부천까지 가지 않고 바로 앞에서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터널 앞 좌회전 신호는 위험하다며 행정당국의 결정에 반대합니다. 부천에서 오는 그 터널에서 속력을 내서 오면 바로 그 사고의 위험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좌회전의 문제점을 충분히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최선의 방안이 유턴 도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소통을 요구합니다. 주민과 행정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불편은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지난해 3월 의원연구단체 구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은평구의회 의원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인 만큼 연구단체 운영이 의정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 그동안 성과는 어땠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은평구 의원 연구단체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단체를 만들어 공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없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연구활동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은평구에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 확인해보니 조례를 만든 이후 연구단체를 한 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시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멈춰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신청은 들어오진 않았긴 했는데. 다른 자치구 기초의회는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최근 1년간 송파구의회는 지방자치연구회와 세대정치연구회를,
마포구에는 관광산업활성화연구회와 좋은조례 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됐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의원들 다 추선 의원들이니까요. 조례 제정하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다른 자치구에 잘 돼 있는 조례도 조회해가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은평구에도 의원 스스로 만든 조례인 만큼 연구단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참 잘 만드는데 일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자본이 많고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2020년도 하려고 그랬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일이 못했고. 그래서 2021년도는 좀 심도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를 만들고 활동하는 건 의원들의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구의원은 선거로 뽑힌 주민의 대표자로 집행부의 예산을 심사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정 전반에 걸쳐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연구활동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모든 관련된 문제 전문성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차피 정책이 만들어지면 시 예산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만들 때 관련이 있는 정말 전문가들이 한두 말 이렇게 짚어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의회 스스로 조례를 통해 지원 근거까지 만들어 놓고 활동하지 않는다면 의원 연구단체 구성 조례는 유명무실해지고 말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제9회 그린시티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린시티 공모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가 우수한 지자체를 시상해 환경 친화적인 지방행정을 확산시키는 사업인데요. 환경부는 27일 해누리타운에서 시상식을 열고 양천구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6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양천구는 도시농업공원 조성과 신월 빗물 저류시설 구축 등을 통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은평구는 보육 서비스 강화를 위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8곳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은 응암 1동, 샛별 어린이집 등인데요. 은평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8곳이 추가돼 총 78곳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35.7%입니다. 은평구는 오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95곳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양천구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건 국내 최초라고 하는데요.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천구의회 나상희 부의장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양천의 나상희 의원입니다. 네, 최근 본회의에서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요즘 당뇨병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양천구의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2014년도에 그 지자체 최초로 양천구의 소아당뇨 인식을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졌고요. 청소년, 청년 당뇨인 지원 조례는 확장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당뇨병 인구는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발병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인스턴트나 먹거리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청소년, 청년 그 층에서 2형 당뇨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양천구에서 당뇨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29세 이하의 청소년, 청년 당뇨인은 2013년도에는 442명에서 2018년도에는 545명으로 이 중에 의료급여를 받는 그 당뇨 환자는 2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20여 명이 넘는 청년 당뇨인을 위한 정책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기초자치단체 의회에서 청년 당뇨병 환자 조례가 제정된 건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원 대상을 청년 그리고 청소년으로 특정한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소아당뇨 어린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대학생과 청년이 되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소아 청소년 시기까지는 아무래도 학교나 부모 또 그 안에서의 어떤 정서적 지원 서비스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는 그 대학생 시기부터는 뭐 병원 진료라든지 일상생활에서의 혈당 관리나 단체 생활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혼자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직장 사회 초년생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들이 그 당뇨병 환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는 퇴사를 종용받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확장조례라는 것은 양천구 의회 대한당뇨연합회 전문가들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이 청년 당뇨인들의 사회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법들을 논의한 끝에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한데요. 이 조례안 내용과 관련 정책 또 사업들을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발의한 서울시 양천구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11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주로 이제 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학습권이나 건강권, 노동권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고요. 또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은 대부분 노년층에 초점을 두고 있고 겨우 2010년 이후에 그 유소아 환자들에게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례 발의의 핵심을 통해서 그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편견, 그리고 취업, 고용상의 차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국가적 정책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관심에서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 당뇨 환자들에 대한 선입견 해소와 함께 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상희 양천구의회 부의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 기준을 개정해 역세권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 주택 사업은 민간 시행자가 서울 시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면 서울시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운영기준 개정으로 역세권 주택 사업 범위는 지하철 승강장 경계 250m에서 350m로 사업 대상지는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역세권 주택 2만여 호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북한산 단체 산행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은평구는 다음 달 14일까지 북한산 입구에서 단체 산행 자제를 촉구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홍보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단풍 절정기인 이맘때 지역 내 명소에 방문객이 몰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평구는 또 산행 중 최소 1m의 거리 두기를 준수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백신의 원래 성분인 인플루엔자 단백질로 나타났는데요. 네, 방역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자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백색 입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요? 뭐 일단 그 백색 입자가 나온 백신에 대해서 이제 식약처에서 뭐 이제 특성 분석, 함량 시험, 뭐 동물 뭐 이런 시험까지 이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국 그 백색 입자의 구성 성분은 이제 인플루엔자 항원 단백질, 그러니까 원래 백신의 주성분이었던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그다음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뭐 왜 하필 이제 일부 백신에만 이제 백색 입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정 원액이나 주사기 이런 데에서 이제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좀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해당 백신은 다 회수돼서 폐기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조사는 별개로 지금 접종하시는 분들에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노인 사망자가 잇따라 나왔죠. 질병관리청은 사망과 접종 간의 인과성이 낮다고 했는데요. 방역 당국의 판단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올해 유독 그 상온 노출이나 뭐 백색 입자 같은 그런 백신 관련 문제들이 생기면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 불안감이 이제 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여러 이제 사망 관련 신고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독감 접종과 사망 간에 단순한 시간적인 선호 관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감 접종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 독감 접종 후 이제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뭐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접종 후 한 30분 이내에 발생하는 그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나 독감 접종 후 일주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이나 또 아니면 백신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정말 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독감 백신과 연관성은 확인이 되지 않고 이제 보고된 건들이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의 악화나 급성 심내혈관 질환 등이 이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제 독감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는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접종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연관성이 낮다고 당국이 밝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감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고 또 보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접종 받고 난 후에 또 항체 형성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접종 시기가 늦어진다면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이제 그 어르신들, 소아 또 임산부 같은 이런 독감 고위험군들은 이제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이제 폐렴으로 입원할 확률도 올라가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랑 독감이 같이 유행하는 그런 트윈데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독감과 코로나19에 같이 감염되게 되면 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독감은 11월 중순부터 4월까지 유행을 하는데 접종 후 2주는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고 한 달쯤은 지나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1월 초 정도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독감 백신을 맞으면 열감을 느끼는 등 원래 평소와는 몸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것과 이상 징후는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지 또 독감 백신 전후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일단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을 이제 바로 할 수 없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8도 이상의 발열이 나거나 과거 독감 백신 접종 이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현재 그 급성 질환 같은 걸로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접종을 미루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접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몸 상태가 좋은 날에 접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증 합병증에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라는 이제 신경학적 합병증이 있는데, 신경학적 합병증은 늦게 나타나고 지금은 뭐 독감 백신과 별 인과관계도 없다고 밝혀지고 있어서 뭐 이제 좀 그건 추후에 이제 관찰하면 되고, 이제 아나필락시스가 중요한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접종 후에 20-30분 정도 그 의료기관에 머물러 계시면 그동안에 대부분 나타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바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종 이후 한 20-30분 정도는 의료기관에 머물러 계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접종 당일에는 접종 부위를 좀 문지르지 마시고 너무 무리한 운동이나 뭐 탕목욕, 음주 이런 것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전후의 주의사항도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